제주 거상 김만덕의 생애를 바탕으로 한 픽션입니다. 극중 인물의 이름과 세부 사건은 각색되었습니다. 전 재산을 쌀로 바꿔 오너라. 제주 하북 포구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어찌나 매서운지 덕화점 앞마당의 등잔불이 숨을 헐떡이며 꺼질 듯 흔들렸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오덕화는 홀로 앉아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손가락이 숫자 위를 짚을 때마다 입꼬리가 올라가야 할 터인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만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 담벼락 너머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은 울음 같기도 하고 바람 소리 같기도 한 그것이 처음엔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될수록 그 소리는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오덕화는 장부를 덮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담벼락 가까이 다가가니 그제야 들렸습니다. 어린아이 울음소리였습니다. 배가 고파 우는 기운도 없이 칭얼대는 그 소리가 밤바람을 타고 끊임없이 흘러들어왔지요. 이튿날 새벽 오덕화는 직접 포구로 나갔습니다. 1795년의 제주는 굶어가고 있었습니다. 3년째 이어진 흉년에 감자 줄기조차 구하기 어려운 판이었고 포구 어귀에는 굶주려 쓰러진 사람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노인들은 움직이지 않았고 아이들은 눈만 껌뻑였습니다. 파도는 그날도 변함없이 철썩였는데 사람들만이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오덕화는 그 광경을 한참 바라보다 천천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로요. 그러나 그 눈 속에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님, 올해 육지쌀 값이 예년의 3배가 넘습니다. 지금 배를 띄운다 해도 풍랑이 심하여 손실이 막심할 것이오니 덕화점 수석 일꾼 봉삼이 두 손을 모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덕화는 장부를 덮어 그의 앞으로 밀어놓으며 낮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전 재산을 쌀로 바꿔오너라. 봉삼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오덕화는 그를 보지도 않고 덧붙였습니다. 풍랑이 심하면 닻을 내리고 기다렸다 오면 된다. 손실이 막심하다면 이미 여기 사람들이 막심하게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하는 말이냐. 봉삼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방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등잔불이 다시 한번 흔들렸지요. 그날 밤 오덕화는 혼자 곳간 문 앞에 섰습니다. 자물쇠를 손바닥으로 쓸어내렸습니다. 평생 모은 것들이 저 안에 있었습니다. 기생집 문을 나서던 날 맨주먹으로 시작해서 포구 상인들 틈에서 치이고 밀리며 하나씩 쌓아 올린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을 한 번에 내놓는 것이었지요. 오덕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담벼락 너머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다시 귓속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눈을 떴습니다. 자물쇠를 힘껏 풀었습니다. 곳간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네 눈엔 돈이 보이는구나. 오덕화가 처음 제주 화북 포구에서 그 말을 들은 것은 15살 때였습니다. 두만 영감이었지요. 포구 한켠에서 어물전을 꾸리던 그 노인은 눈이 반쯤 감겨 있어도 물건값을 귀신같이 꿰뚫어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덕화는 그날 생선 한 손을 흥정하다 상인 셋을 울렸는데 두만 영감이 그 광경을 지켜보다 껄껄 웃으며 다가갔던 것입니다. 오덕화의 어린 시절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7살에 부모를 잃었습니다. 제주에 돌림병이 돌던 해였지요. 친척집을 전전하다 결국 2해 뒤의 일이었습니다. 기생집 주인 옥년마님은 곱게 키워주마라 했지만 실상은 허드렛 일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빨래를 하고 밥을 짓고 언니 기생들의 비단 치마 자락을 손질했습니다. 울고 싶은 날에도 오덕화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어떤 손님이 어느 기생에게 얼마를 쓰는지, 어느 날 장사가 잘 되고 어느 날 파리를 날리는지를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13살이 되던 해 오덕화는 옥년마님에게 단판을 지었습니다. 제 기생값을 제가 치르겠습니다. 옥년마님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2년, 기생값이 얼마인 줄 알고 입을 나불거리느냐? 오덕화는 품속에서 동전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허드렛 일을 하며 몰래 모은 것들이었습니다. 물론 턱없이 부족했지요. 그러나 오덕화는 눈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2년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 돈과 2년치 품삯을 합하면 됩니다. 옥년 마님은 한참을 노려보다 결국 혀를 찼습니다. 기생집에서 자라 기생이 안 되는 것은 네가 처음이구나. 그것이 오덕화가 스스로의 신분을 산 날이었습니다. 폭우로 나온 오덕화에게 두만 영감은 낡은 돗자리 하나와 동전 단량을 쥐어줬습니다. 미천이다. 갚지 않아도 된다. 대신 이 폭우에서 굶어 죽지는 마라. 오덕화는 그 돗자리를 폭우 한켠에 펼치고 미역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반도 못 팔았습니다. 둘째 날은 다 팔았습니다. 셋째 날은 옆자리 상인에게서 옥돔을 외상으로 가져다 함께 팔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돗자리가 2개로 늘었고 석 달이 지나자 포구 사람들이 오덕화전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두만 영감은 멀찍이서 그 모습을 보며 혼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돗자리 하나가 가게가 되고 가게 하나가 객주가 되었습니다. 오덕화는 뱃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며 어느 포구에서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흔한지를 꿰뚫었습니다. 제주 특산품을 육지로 내보내고 육지 물산을 제주로 들여오는 길목마다 덕화점에 깃발이 꽂혔습니다. 그러나 오덕화는 단 한 번도 거들먹거리지 않았습니다. 포구 어귀의 늙은 어부에게도 허리를 굽혔고 어린 일꾼에게도 밥을 먼저 먹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덕화점 마님은 돈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분이라고요. 두만 영감은 그 말을 전해 듣던 날 조용히 문을 감았습니다. 만족한 얼굴로요. 곳간이 비어야 사람이 채워지는 법이요. 봉삼이 덕화점 마당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뒤로 일꾼 12이 줄줄이 엎드렸습니다. 동업자 3명도 함께였지요. 모두가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마님, 아니되옵니다. 전 재산을 한꺼번에 내놓으면 덕화점은 끝입니다. 제발 거두어 주십시오. 오덕화는 그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곳간이 비어야 사람이 채워지는 법이요. 엎드린 무릎들을 거두시오. 내 뜻은 정해졌어. 아무도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마당에 바람만 불었습니다. 동업자 중 가장 큰 객주를 꾸리던 방서방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마님이 미치셨소. 지금 육지쌀 값이 예년의 3배예요. 배를 5척 띄운다 해도 풍랑에 한 척만 뒤집히면 전부 끝이란 말이오. 나는 못하겠소. 덕화점이 망하는 꼴을 두 눈으로 볼 수 없으니 나는 이만 발을 빼겠소. 방서방은 소매를 털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나머지 동업자 둘도 서로 눈치를 보다 슬그머니 뒤를 따랐습니다. 오덕화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대문이 닫히자 그녀는 봉삼을 돌아보았습니다. 배 5척 중 가장 튼튼한 것으로 골라라. 사공은 내가 직접 고르겠다. 관아에서 기별이 왔습니다. 순방사또가 오덕화를 불러들인 것이었습니다. 동헌마루에 앉은 사또는 부채를 붙이며 비웃었습니다. 천민계집이 쌀 500석을 사들인다고? 그 돈이 어디서 났겠느냐? 출처를 밝혀라. 오덕화는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러나 고개는 숙이지 않았습니다. 덕화점 30년 장사로 모은 돈이옵니다. 사또 어른, 사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쌀을 사서 어쩌겠다는 게냐? 오덕화가 똑바로 대답했습니다. 나누어 주겠습니다. 동헌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사또는 부채질을 멈추고 그녀를 내려다보다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어디 두고 보자꾸나. 배가 떠나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화북포구에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파도 소리만 어둠 속에서 쿵쿵 울렸지요. 오덕화는 포구 끝에 서서 배들이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봉삼이 옆에서 손을 모으고 주멀거렸습니다.
제발 무사히 돌아오기만 해야 할 텐데요. 오덕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파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다만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의 단단한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열 하루가 지났습니다. 포구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은 오후 늦은 시각이었습니다. 배다. 덕화점 배가 들어온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삽시간에 포구 어귀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굶주려 비틀거리는 몸으로도 사람들은 달려왔습니다. 안개를 뚫고 배 5척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갑간 위로 가마니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쌀 500석이었습니다. 오덕화는 포구 맨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배가 닿자마자 그녀는 봉삼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봉삼이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덕화점 마님의 분부시다. 가마니를 내려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누어 주어라. 가마니가 하나씩 내려졌습니다. 쌀이 쏟아졌습니다. 포구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아이를 등에 업은 어머니가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노인들은 손을 모아 하늘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오덕화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눈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그날따라 유난히 잔잔했습니다. 천하의 만덕이 거지가 됐구나. 구휼 소식이 제주 관할을 넘어 전라 가면까지 퍼지는 데는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쌀 500석으로 수천 명의 목숨을 살렸다는 이야기는 뱃사람들의 입을 타고 육지 곳곳으로 번져나갔지요. 그러나 정작 덕화점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곳간에는 빈 가마니만 나뒹굴었고 장부에는 숫자 대신 빈칸이 늘어섰습니다. 순방사또가 다시 오덕화를 불러들인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동헌 마루에 앉은 사또는 이번엔 부채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팔짱을 낀 채 오덕화를 훑어보다 한마디 내뱉었어요. 천하의 만덕이 거지가 됐구나. 오덕화는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답했습니다. 살아있는 거지가 죽은 부자보다 낫습죠. 사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동헌 안이 싸늘해졌습니다. 오덕화는 고개를 들고 사또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먼저 시선을 거두는지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또는 결국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물러가거라. 오덕화가 동헌 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사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마지못한 목소리였습니다. 이 일은 한양까지 올라갈 것이야. 오덕화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을 뿐입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파발이 덕화점 대문을 두드린 것은 그로부터 보름 뒤였습니다. 봉삼이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마님, 임금님 전교이 옵니다. 오덕화는 마당을 쓸다 빗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파발이 붉은 보자기를 펼쳐 전교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정조 대왕께서 오덕화의 행적을 친히 들으시고 그 뜻을 높이 사시어 한양으로 불러들이라 하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봉삼은 감격하여 눈물을 훔쳤습니다. 일꾼들은 서로 손을 붙잡고 환성을 질렀지요. 오덕화만이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전교문을 두 손으로 받아들고 한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오덕화가 생전 처음 제주 땅을 벗어난 것은 50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배가 출항하는 날 새벽 화북포구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구효를 받았던 이들이 저마다 무언가를 손에 들고 나왔습니다. 미역 한 묶음, 옥돔 한 손, 갱번에서 캔 전복 몇 개. 오덕화는 그것들을 일일이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마님, 꼭 무사히 돌아오십시오. 아이를 등에 업은 그 어머니가 다가와 오덕화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오덕화는 그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오래도록 놓지 않았습니다. 배가 닻을 올렸습니다. 포구가 멀어졌습니다. 오덕화는 뱃전에 서서 점점 작아지는 제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수평선 너머 육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난생 처음 가보는 곳이었습니다. 한양 가는 뱃길은 험했습니다. 파도가 배를 집어삼킬 듯 덮쳐왔고 사공들도 연신 신음을 토했습니다. 봉삼은 뱃멀미로 뱃전에 엎어져 있었고 동행한 관원도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덕화는 달랐습니다. 갑판 위에 서서 파도가 칠 때마다 두 발에 힘을 주고 버텼습니다. 쏟아지는 물보라를 온몸으로 맞으면서도 끔찍하지 않았습니다. 쉰 평생 제주 풍랑 속에서 장사를 해온 몸이었습니다. 이 정도 파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지요. 물보라가 걷히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는 순간 저 멀리 육지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오덕화는 그것을 보며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조선에 이런 여인이 있었는가? 경복궁 대전은 오덕화가 평생 상상해 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붉은 기둥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섬돌 위에는 비단신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오덕화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루 위에서 정조대왕의 목소리가 내려왔습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지요. 그대가 오덕화인가? 그러하옵니다, 전하. 쌀 500석을 내놓을 때 두렵지 않았는가? 오덕화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두려웠사옵니다. 그러나 담벼락 너머 아이 울음소리가 더 무서웠사옵니다. 대전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조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조선에 이런 여인이 있었는가? 소원이 무엇이냐? 정조의 물음에 오덕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 포구에서 배를 세고 장부를 들여다보고 굶주린 이웃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온 세월이 눈꺼풀 뒤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눈을 떴습니다.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전하, 금강산 구경을 하고 싶사옵니다. 대전 안신하들이 술렁했습니다. 제주 여인은 육지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이 불문율이었습니다. 더구나 금강산이라 하면 한양에서도 먼 길이었지요. 그러나 정조는 잠시 오덕화를 내려다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락한다. 금강산은 소문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깎아지른 절벽 위로 구름이 갈렸고 골짜기마다 물소리가 넘쳤습니다. 오덕화는 봉삼의 부축을 뿌리치고 혼자 걸었습니다. 발이 아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장 높은 봉우리에 올라서는 순간 사방으로 펼쳐지는 산줄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덕화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섰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어디선가 두만 영감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내 눈엔 이제 무엇이 보이느냐? 오덕화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제주로 돌아오는 뱃길이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한라산 봉우리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덕화는 뱃전에 서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품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곡간도 비었고 장부도 비었고 주머니도 비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포구가 가까워지자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화북 포구 어귀부터 섬 안쪽까지 사람들이 줄을 지어 서 있었습니다. 구효를 받았던 이들이었습니다. 아이를 등에 업었던 그 어머니도 보였습니다. 이번엔 아이가 제 발로 서 있었습니다. 배가 닿았습니다. 오덕화가 발을 내딛는 순간 포구 전체에서 한꺼번에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님, 오덕화는 그 자리에 멈추어 섰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파도 소리와 사람 소리가 뒤섞여 섬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눈꺼풀 아래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덕화는 한참 만에 눈을 뜨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한라산 위로 구름이 한 점 흘러가고 있었습니다.